안녕하십니까. 일회용 리서치입니다. 일부 너무 길게 해가지고 쉬었다 가자고 하다 보니까 좀 나눠서 하게 되는데, 이제 금속 부분 할게요. 이 금속은 요즘 관심이 많은 게, 이제 예전에는 금속하면 예를 들어서 금, 은, 안전자산으로서 어떻게 보냐 뭐 이런 얘기였는데, 최근에는 워낙 성장 산업이 그런 일부 메탈에 많이 의존하니까 예. 굉장히 궁금해들 하잖아요. 네네. 옛날처럼 무슨 뭐 전기동만 보는 게 아닌 상황이죠. 그렇죠. 뭐 귀금속은 근데 또 되게 아쉬운 부분이 비트코인한테 완전 밀려버려가지고요. 이제 그렇죠. 가상화폐들한테 완전 밀려버려서 그래서 약간 좀 완전히 시들해진 것 같아요. 약간. 그래,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자금 유출이 좀 상당히 심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 104억 달러 가량 요 최근에 유출이 됐고, 반대로 한 100억 달러 가량이 또 가상화폐 관련 ETF나 이런 데로 유입이 됐거든요. 이게 이 같은 현상이 굉장히 뚜렷해지고 있어가지고요. 근데 내년도에 있어서 메탈을 제가 볼 때 사실 여기 5대 메탈을 갖다 다 넣어놨지만, 금을 비롯해서 구리, 알루미늄, 아연, 니켈을 넣어놨지만은 사실 이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내년 하단이 제일 그나마 견고할 수 있는 게 알루미늄이라 보고 있고요. 왜냐면은 가격이 많이 빨리 조정이 돼줬고, 근데 또 여기서 더 내려갔다가는 중국계 하위 기업들이, 이제 비용단에서 하위 기업들이 자칫했다가는 가격 더 내려갔다는 감산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알루미늄이 그나마 여전히 그나마 견조할 수 있겠고, 다만 나머지 메탈들은 특히 구리, 아연, 니켈은 좀 최소 못해도 최악의 경우 10%의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고요. 내려오면 사실은 주식 쪽에서는 좋은 뉴스 아닌가? 뭐 코스트 단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일단은 제가 사실 많은 메탈이 있기 때문에 이제 자료로 대체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무래도 좀 니켈을 갖다가 많이들 이제 몇 페이지죠? 좀 페이지 83페이지인데요. 아무래도 좀 뭔가 좀 성장성 있고 이 같은 부분을 갖다 많이들 바라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구리도 전기차에 다 들어가고 알루미늄도 들어가지만은 니켈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갖다 잘 드린 적이 없어요. 이제 저희 기업 고객분들한테는 많이 소개를 하고 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을 제가 얘기하고 뒤에 공모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니켈에 관련해 가지고 분명 지금 가격이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왜 높느냐? 인도네시아가 페로니켈과 MPI, 즉 니켈 쪽, 그러니까 전해 니켈은 아니고 좀 어떻게 보면 순도가 낮은 니켈에 있어서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또는 수출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니켈이 지난 6월 이후부터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공급 차질 요인이니까 니켈은 내년도에 있어서 계속 좋을 것이냐? 근데 제가 볼 때는 2014년, 2015년 그때 사유가 굉장히 좀 오버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금속이고, 특히 인도네시아 쪽에서 공급 차질 얘기가 나오지만 새로운 공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 84페이지 봐주시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도네시아 정부는 6월부터 수출 제한이라던가 이 같은 얘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페로니켈, MPI, 한마디로 이제 니켈 선철이나 이런 것들인데, 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일부 장관들 같은 경우에는 니켈 함량에 따라서 70% 미만의 니켈 제품에 대해서는 수출 관세 인상, 또는 니켈 함량의 40% 미만인 경우에는 수출 제한을 고려하고 있다. 그리고 일부에서는 니켈에 있어서 이제 MPI나 페로니켈의 생산 설비에 있어서 신규 증설을, 생산단지의 신규 증설을 제한할 것이라고까지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도네시아가 아무래도 니켈의 주요 생산지대다 보니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MPI에 있어서 중국을 압도한 생산자입니다. 중국한테 MS를 다 뺏어왔죠. 2014년 이후로. 그러다 보니 인도네시아 이 같은 스탠스가 굉장히 좀 위협적일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나 85페이지 봐주시면은 전기차 단에서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이 같은 페로니켈이나 MPI는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아니라 스테인리스 강에 쓰이는 보통 금속이었었습니다. 표에서도 나타난 것처럼. 근데 올해 3월부터 중국계 재련기업인 칭샨이 기술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제는 페로니켈을 통해서 매트를 갖다가 생산하는 그 같은 과정을 갖다 만들었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근데 중요한 점은 결국 칭샨은 이 같은 페로니켈 MPI 쪽에서의 공급을 조달을 받는데, 인도네시아가 주요 생산단지인데 인도네시아가 공급을 막는다? 그러면은 전기차로 들어가는 이 같은 니켈의 공급 차질도 영향이 될 수밖에 없겠고,
결과적으로 생산 비용 문제가 발생할 테고 가격단에서 결국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 10월 말 때 화요 코발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 칭샹과 이제 매트 공급 물량 갖다 계약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인도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즉슨 인도네시아 이슈가 조금은 심상치 않다라 볼 수가 있겠고 이게 가시화된다면은 전기차 쪽으로 들어가는 니켈에 있어서 공급이 제한되는 거 아니냐라고 또 경계가 될 수가 있겠는데요. 86페이지 봐주시면은 그럼 인도네시아 말고 다른 지역에서 조달하면 되지 않을까? 주요 생산지대가 또 다른 게 필리핀입니다. 근데 필리핀은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주요 수출지대인 수리가오 지역이 오른쪽 상단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년 10월부터 익년도 3월까지 우기입니다. 이 같은 공급 차질에 있어서 계절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좀 오른쪽 하단 차트처럼 그런 비용단에서 부담이 구간별로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은 공급 차질 요인 불가피하고 가격은 더 오를 것인가? 87페이지 봐주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저희는 인도네시아가 단순히 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기들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공급 차질을 수출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이냐? 제가 볼 때는 이 조코이 대통령도 분명 그 얘기를 했어요. 10월 중순 때쯤에.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 대해서 이것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에도 고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원자재에 대해서는 수출 금지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로 하여금 전기차로 들어가는 니켈 매트라던가 MHP라던가 또는 스테인리스로 들어가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있어서 생산 단지를 설비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제가 볼 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국내 일부 기업들한테도 자기들 내에다가 투자 확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겠고요. 오른쪽 하단 차트를 봐주시면은 인도네시아는 즉 가격을 갖다 인상시켜서 이익을 남기겠다는 게 아니라 고부가가치 제품에 있어서 생산할 수 있는 생산 설비를 자국 내에다가 흡수해가지고 자기들 주대로 니켈 시장을 갖다 건설하겠다는 겁니다. 오른쪽 하단 차트가 바로 그 대표적인 예인데 니켈 매트 생산 캐파라던가 MHP 생산 캐파, 즉 전기차로 들어가는 니켈의 생산 캐파를 더 늘려나가겠다. 외국인 투자 받아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 제가 왜 2014년과 좀 오버랩되냐고 말씀드리냐면 88페이지 봐주시면은 지금이야 단기 공급 차질이지만은 2014년과 닮았기 때문에 가격의 하방에 있어서 저희는 경계하자고 말씀드립니다. 2014년 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당시에도 조코이 대통령이었습니다. 당시에도 조코이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있어서 미가공 광석, 즉 니켈 광석에 있어서 수출 금지법을 발효하고 각국에 있는 기업들한테 수출을 갖다 받으려면은 광석을 수입받지 말고 설비 투자를 갖다 해가지고 NPI나 페로니켈, 니켈 재련 시설들을 갖다 많이 만들어서 그거를 수입해가라, 투자해라. 그게 실제로 투자가 나오면서 2015년부터 가격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었겠고요. 그럼 지금은 어떤가? 지금 역시도 열심히 계속 수출 제한을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자기들은 말로만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협박성으로까지 얘기했고요. 그러면은 근데 내년부터 정확히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로 들어가는 니켈 매트나 H8 관련해가지고 생산 캐파가 늘어납니다. 반대로 단순히 스테인리스 쪽으로만 들어갔었던 MPI 같은 경우에는 생산 캐파 자체를 갖다가 낮춘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밸런스만 맞추겠다라 했죠. 왜냐? 수출 갖다 무조건 이 MPI만 수출하지 않겠다라 얘기한 거니까요. 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정광 수출 갖다 하면서 중국이 그동안 2014년 때는 이전까지는 MPI나 페로니켈을 갖다가 주도했었는데 이걸 2014년 때 중국한테 뺏어왔는데 이제 또 중국이 MPI 통해서 니켈 매트를 생산한 거 성공했다네. 그러면은 중국이 또 그걸 주도할 수 있으니 다시 또 우리가 그걸 뺏어오기 위해서 중국한테서 MS를 다 뺏어오기 위한 그 전략이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전기차로 들어가는 니켈 매트나 H8 쪽의 생산 캐파가 올라간다는 관점에서 그럼 지금의 니켈 가격은 점진적으로 다시 또 후퇴할 수 있지 않겠는가? 과거 2014년과의 동일성을 갖다 우리가 좀 정책 방향의 동일성을 좀 비교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여러 가지 수출 금지 있지만 이게 뭐 지속 가능할 이슈는 아니다. 그쵸. 89페이지 봐주시면은 디맨드 측면에서는 니켈 분명 전기차 시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방향성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고요. 왼쪽 차트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납축 전지 쪽보다는 리튬 이온 전지 쪽으로 비중은 계속 전환되고 있고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납축 전지 가동률은 계속 빠지고 있는 반면에 니켈과
즉 납간의 상대 성과를 갖다 놓고 보더라도 니켈이 점진적으로 우호적인 그림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말 즉슨 전기차 쪽으로의 니켈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의 수요가 이제는 납보다는 니켈 쪽으로 전환되고 전기차 쪽으로 전환됐다는 걸 지수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그림이겠고요. 90페이지 봐주시면 다만 저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LFP로의 수요 이동입니다. 그러니까 뭐 성능 측면이나 이런 걸 갖다 아무리 따지더라도 뭐 NCA나 NCM이 좋은 건 알아요. 알지만은 어쨌든 비용단의 문제가 있으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소형차나 준중형차는 그 정도 성능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LFP로 전환하겠다라는 소리거든요. 기업들이. 그렇다면은 니켈 측면에서는 어쨌든 자기들에 있어서 소비 비중에서 NCA나 NCM 쪽으로 비중이 확대되다가 LFP가 비중이 이쪽을 갖다가 맞게 된다면은 결과적으로 디맨드는 일부 뺏기는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은 맞다. 성장성이 있는 건 맞지만은 이 같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경계는 필요하다 볼 수가 있을 테고요. 다음 페이지로 스테인리스 쪽으로 본다면은 최대 수요처인 스테인리스 쪽은 제조업 경기랑 어쨌든 중요하게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조업 경기가 정점 통과한 상태고 디맨드가 점점 둔화되는 상황일 때고 특히나 오른쪽 상단 차트처럼 니켈 가격이 지금과 같은 상황대로라면은 여전히 지금 높은 상황일 텐데 결국 기업들은 마진을 갖다 개선시키기 위해서 스크랩을 갖다 통해서 조달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스테인리스 기업들은 니켈을 통해서 조달하기보다는 스크랩 통해서 조달한다면은 니켈 쪽 디맨드 마찬가지로 조금은 우리가 톤다운할 필요가 있다. 오른쪽 하단 차트처럼 재고가 올라온 부분들도 역시나 우리가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라 볼 수가 있다면은 니켈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본다면은 내년도에 있어서 인도네시아가 니켈 매트나 이런 MHP 같은 이런 새로운 공급에 있어서 전기차로 들어가는 니켈에 있어서 증설하는 이 같은 그림들을 감안하면은 좀 더 인도네시아 주도로의 점진적인 공급 우위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열리지 않겠는가라고 좀 경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좋은 뉴스네. 요새 2차 전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비용 측면에서는 나쁘지는 않죠. 94페이지 보시면은 사실 이 곡물 대란 경계령은 저희가 지난 10월 12일 날 썼었던 위클리 내용을 갖다 그대로 가져왔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여전히 저희는 곡물 대란에 있어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트가 사실 가장 큰 대표적인 예제죠. 위의 차트는 비료, 즉 밑에 하단 차트를 먼저 보시면은 원면, 소맥, 옥수수인데 이들 곡물의 주요 에너지 이제 영양분이 비료 요소일 테고 그 비료 요소의 주요 원료는 결국 천연가스와 위의 상단 차트인 그리고 석탄 가격입니다. 근데 중요한 점은 곡물은 경기를 되게 후행하는 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천연가스랑 석탄 가격이 내려왔다 하더라도 이게 당장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직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후행적이기 때문에 아직 곡물이 반영이 안 됐다는 점은 나중에 추후적으로 우리가 내년 상반기까지 곡물을 매력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96페이지 봐주시면은 저희는 지난번에 비료 요소와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점은 중국에 있어서 그리고 인도에 있어서 공급 차질 요인이 가장 중요하다. 이들 국가가 왼쪽 차트에서처럼 주요 비료 요소 최대 생산국이고 즉 비료 요소는 원료가 천연가스나 석탄인데 유럽 쪽도 지금 천연가스 때문에 감산이 들어갔는데 비료 요소가 중국 쪽이랑 인도도 마찬가지로 공급 차질을 겪고 있다. 특히 중국은 앞서 말씀드린 양고 산업이라 해서 비료 요소를 갖다가 환경에 있어서 또는 환경 규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걸림돌이 되는 산업인입니다. 그러다 보니 공급이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들 중국, 인도에 있어서 우리가 공급이 더딘 부분을 갖다가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 말씀드리고 있고요. 97페이지 봐주시면은 특히 저희가 주목하는 부분 밑에 표도 하단에 있는 표를 갖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맥, 특히나 밀가루 측면에서 지금이 파종 시기라는 점에서 비료 가격에 있어서 먼저 파종을 앞두고 상승해버린 비료 가격 때문에 나중에 곡물단에서는 공급이 좀 제한적일 수 있겠구나라고 경계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소맥 측면에서는 주요 1위 생산자가 중국이고 2위가 유럽, 3위가 인도입니다. 이들 3개국의 공통점은 지금 당장 겨울밀 파종에 앞두고 있고 비료 가격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국가고 동시에 천연가스랑 석탄 가격, 즉 원료인 석탄, 천연가스 가격 때문에 난리가 난 국가죠. 이들이 지금 내년에 있어서 수확을 갖다가 앞두고 내년에 가가지고는 공급에 대한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농가들은
지금과 같이 비료 가격이 높으면은 비료 구매를 철회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작황 우수 등급이 내년에 내려갈 수가 있고 또는 영양분이 적게 드는 작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칫해서는 에그플레이션을 갖다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경계가 필요하다 볼 수가 있겠고 특히나 라니냐 재발 가능성 역시도 98페이지 왼쪽 차트처럼 지금 라니냐 구간으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해수면 온도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경계된다면은 우리 곡물에 있어서 여전히 경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제 격가지로 좀 더 말씀드리자면은 지금의 밀가루 가격이 확실히 소매 가격이 올라오긴 많이 올라왔어요. 과거 사실 아랍의 봄 수준 때만큼 올라오기 그때 시작했거든요. 난리였었죠. 네. 아랍의 봄이 사실 민주화 운동이 아니에요, 사실은. 본질적인 핵심은 주요 주식인 밀가루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물가가 급등하면서 혁명이 일어났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그러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었는데 제발 저는 좀 그와 같은 사태는 안 일어나길 바랄 뿐이고요. 일단은 어쨌든 중요한 점은 이제 곡물 대란에 있어서 경계는 계속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제가 이제 기후까지 완전히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그렇다가 아니라 전망이 아니라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점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뒤에 부분은 공급 가이던스입니다. 주요 생산국의 공급 가이던스인데 내년 수확기를 갖다 앞두고 공급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 경계가 필요하다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메탈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여튼 자료로 대체하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저희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저희들은 내년에 뭐 엄청난 인플레 시기로 보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 제어가 성공해서 하반기에는 좀 물가가 진정될 텐데 만약 그러지 않았을 땐 상당히 머리 아픈 거 아니에요? 상품 가격들이 잘 제어가 안 되면.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걱정되는 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이 곡물 대란과 이 제2의 아랍의 봄 같은 거거든요. 곡물이 그렇게 영향을 많이 아무래도 물가에 영향을 많이 시키는. 그러니까 일단 중동 지역은 주식이 밀가루잖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직 중동 지역들은 대부분 국가들은 좀 힘든 상태예요. 그 코로나 백신도 많이 안 맞았나요 거기는? 그렇죠. 힘든 상태고 왜냐면 사우디도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수준에 속하고요. 한 50%인가요? 근데 중요한 점은 주식인 소매 가격이 지금 아랍의 봄 수준 때만큼 거의 근접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곡물 대란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정말 그런 폭동이 나타난다면 유가가 더 튀어버릴 수 있거든요. 제발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경계가 필요하겠죠. 그럴 가능성 매우 낮아 보이고. 그렇죠, 낮죠 사실은. 낮아 보이고. 근데 이제 저는 네. 이제 어디까지나 전망이 아니라 이러한 부분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성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노멀리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아유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워낙 요새 매일매일 이거 말하느라고 힘들겠어요. 하여튼 내년에도 커머디티 시장이 매우 중요할 것 같으니까 하여튼 우리 정상화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계속 추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